그랬더니 그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64년에 1억 불이었습니다. 1977년, 13년 후에 100억 불이 됩니다. 2014년, 50년 후 어떻게 됐어요? 수출이 6천억 불이에요. 6,000배가 된 겁니다. 6,000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해외 의존도지요. 네. 수입 대체를 하게 되면 해외 의존도 빵입니다. 뭐 그냥 안에서 그냥 다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 정도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이 좁은 땅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무슨 석유가 납니까? 무슨 철광석이 제대로 납니까? 기술이 제대로 있기를 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굶주린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열어젖혔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라를 열어젖히면요, 국경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람에게 그들의 국토가 좁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계가 다 자기 땅인데 자기가 가면 자기 땅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국민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싱가포르는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 국민인데요. 우리가 인구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민족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민족 숫자가 줄어들면 인구 걱정인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앞으로? 누가 내 연금 대줄 거야? 그런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 다 뽑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인구지요. 그 사람들이 생산해가지고 세금 내고 우리 연금 다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물건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부터. 그런데 물건 파는 것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해외 진출, 즉 사람이 직접 나가는, 외국인과 직접 맞닥뜨리는 해외 진출이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월남 파병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애들이, 여기가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고 또 한국군이 진출한 그런 데입니다만은, 이때 월남 파병을 결정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약속을 받지요. 뭐냐? 내가 군대를 파견을 할 테니까 당신이 월급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을 해서 도로도 닦고 항만도 만들고 그럴 테니 기술을 좀 전수해 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고 오케이를 하죠. 왜? 미국 편드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미국 편드는 나라가 생겼으니 그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해외로 직접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건만 가지고 나가서 파는 게 아니고 직접 외국인들과 같이 섞여서 일을 하고 하는 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25개의 기업이 월남에 진출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삼환, 현대, 대림, 한진, 대우, 빙그레 뭐 이런 데입니다. 여기 보면 삼환, 현대, 대림 이런 데는 건설회사죠. 네, 도로 놓고 항만 놓고 하는 그런 거고요. 대우는 물건 파는 겁니다. 군복 뭐 이런 거 파는 거죠. 한진은 수송인데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빙그레는 저게 도대체 왜 있을까요? 빙그레는 월남에 가가지고 뭘 팔았을까요? 자, 빙그레는 건설회사였을까요? 아니면 수송회사였을까요? 아니면 뭘 팔았을까요? 네? 건빵은 아닙니다. 비슷한데요? 네. 네? 탄약이요? 아닙니다. 예, 어디서 나왔는데요? 금방? 네, 손 들고 맞춰주시죠. 아이스크림. 네, 맞추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숙입니다. 김? 명숙.
명숙 선생님, 네, 아이스크림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진출한 거예요. 월남을 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미군한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부터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던 회사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더니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아이스크림 기업을 열지요. 그게 대일 유업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그게 나중에 이제 포머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제법 돈도 번 그런 이제 아이스크림 회사입니다만은 아무튼 월남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남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번 회사, 이 회사입니다. 한진. 여러분들이 국제시장 영화 보면 거기에 그 주인공이 덕수인가요? 그렇죠. 덕수가 서독 갔다 와서 또 월남을 가잖아요. 월남에 가서 뭘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남을 가거든요. 그 회사의 이름이 거기선 대한상사입니다. 그 대한상사가 여기 한진상사예요. 이 한진. 네. 한진이 월남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면 한진은 뭐 그저 그런 수송회사였습니다. 그 트럭으로 물건 날르는 회사였거든요. 물건 날르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1960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보셨죠? 1960년에 삼성, 삼호, 개풍 쭉 뭐 돼 있는데 여기에 한진은 없어요. 한진은 없어요. 그런데요. 1972년에 보십시오. 삼성, 럭키, 한진 3위예요. 3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게 다 월남에서 번 돈입니다. 여기 이 신진이라고 하는 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신진 자동차입니다. 네, 신진 자동차. 네. 근데 아무튼 한진이 랭킹 3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진이 가장 높이 올라간 랭킹이에요. 한진의 최고 전성기였죠. 1972년이. 자, 한진은 그럼 월남 가서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물건 날라서 군수품 수송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번 겁니다. 군수품 수송으로. 그 어느 나라 군수품일까요? 미군 물자입니다. 미군 물자를 수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합니다. 도급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통째로 그 일을 받은 겁니다. 미군 물자 수송을.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일이냐? 한국군 물자를 수송하는데 그 일을 한국 기업한테 주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기업한테 주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기업한테 주죠. 자국 기업한테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군 물자를 수송하는데 그 일을 왜 자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한테 통째로 주냐 이거예요. 뭐 하청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통째로 줍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중훈이라고 하는 사람, 한진의 창업자는 조중훈이죠. 1920년생입니다. 1945년에 한진 상사를 설립을 합니다. 해방과 더불어서. 예, 트럭 2대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인천에 세워졌던 한진 트랜스포테이션 컴퍼니 리미티드. 그때부터 영어를 썼어요. 예,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직후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영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실어 날랐던 것이죠. 그때 한참 성행했던 게 정크무역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정크무역은 뭐냐면 이제 일본군이 패망을 했잖아요. 일본군이 패망을 하고 나니까 중국의 산동반도니 뭐 상해니 뭐 이런데 일본군 군수 창고들이 다 이제 무주공산이 된 겁니다. 그것들을 중국 사람들이 접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그걸 이제 그 정크선이라고 하는 돛담배로 싣고 와가지고 그거를 한국에 있는 물건들, 오징어 뭐 이런 것들하고 물물 교환을 했거든요. 네. 그 무역이 성행을 했었는데 그 물건을 실어 나르던 일을 한 겁니다. 이 한진의 조중훈이. 그래가지고 돈을 제법 벌었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돈을 번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을 맡게 되고요. 이 사람이 좀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6.25 이후 1953년 휴전이 되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1956년부터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자, 미군 보니까 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야, 저거를 좀 수송을 하면 내가 단가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무궁무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서 미군 물자 수송하는 일을 맡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특이했던 것은 미군들이 한국인에게 물자 수송을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물자 수송을 하는데 수송하는 도중에 물건이 도난을 당하는 겁니다. 트럭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미군이 한국인들을 믿지 않아요. 조중우는 거기에 착안을 한 거죠. 나는 신용을 쌓는다. 나는 미군한테 보통 한국인하고 전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용을 철저하게 약속 지키는 건 기본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다른 한국인들하고 다르다고 신호를 보내느냐. 이게 지금 부암동에 부암 아트홀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이게 조중훈 씨 집이에요. 집이었어요. 여기가. 자문밖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굉장히 싼 지역이죠. 뭐 이거. 네. 서울 밖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다 이런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미군 장교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네. 그 수송 담당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서 스테이크를 대접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에 스테이크 먹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스테이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통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예. 야, 진짜 조중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자동차도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그때 일부러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강한 인상을 주고 신용을 쌓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십몇 년간을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군들이 그렇게 대접받은 미군들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펜타곤에 가가지고선 계속 진급을 하는 거예요. 월남전 때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고위 장성들이 돼 있는 것이죠. 조중훈이 월남 진출하고 싶었어요. 월남 가가지고 이 트럭 장사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화물 장사를. 그래서 펜타곤으로 갑니다. 미국 국방성으로. 갔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월남에 가가지고선 좀 수송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 나 믿지 않느냐. 나한테 맡기면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날 일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줘.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뭐 계약하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펜타곤에 가가지고서. 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전쟁이잖아요. 베트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군수물자를 탈취를 하게 되면 그게 미군한테 타격을 주는 것인 동시에 자기들의 군수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한진이 수송하고 있는 그 물자를 탈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수송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 수송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트럭으로 나르는 일뿐만이 아니고 항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구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미군 물자는 일본이라든가 또는 미국 본토에서부터 월남 그 퀸원항이라든가 이런 앞바다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항구가 없어. 항구는 조그만 그 고기잡이 배에 들어가는 그 항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자체를 만들고 부두를 만들고 길도 만들고 그래가면서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것도 전투를 해가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들고 수송 작전을 펼치는 거죠. 네. 그리고 돈을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월남에서 5년 7개월 동안 1억 1,60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한진은 랭킹 3위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거예요. 서독에 광부도 가고 간호사도 가죠. 월남에 우리 병사들도 가고 뭐 기업들도 진출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배를 타고 가야 된다든가 또는 우리 국적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서북항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서북항공, 노스웨스트를 그때는 서북항공이라고 그랬는데 서북항공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월남을 가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진짜 뭐가 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국적기를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대한항공공사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근데 이게 적자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활공할 만한 정도의 새로운 비행기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누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조중훈을 불러서 당신이 좀 해달라 그러죠. 조중훈이 계속 고사를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부르기 전에 그 장관들이나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중훈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당신이 좀 저걸 맡아서 하라고. 근데 조중훈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것은 해운이었어요. 월남에서도 그 배에 있는 것들을 나르고 하면서 이제 해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해운 회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항공을 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불러가지고 조사장이 좀 해주시오라고 하니까 그건 거부를 못하고 이제 그걸 맡게 되지요. 네.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1969년 3월 6일 날, 네, 1969년 3월 6일 이제 대한항공공사를 한진이 인수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는 여의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장소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의도가 비행장이었던 건 아시죠? 비행장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땅콩밭이었습니다. 여기 땅콩밭이었다가 비행장이었다가 뭐 지금 이게 완전히 무슨 맨하탄처럼 이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의도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뭘 것 같습니까? 네? 너나 가져라. 비슷합니다. 두 자입니다. 무슨 섬이에요? 너섬 맞습니다. 정확히 너섬 맞추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경석 선생님. 근데 요거는 퀴즈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섬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프리덤 팩토리 근처에 보면 너섬가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너섬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여의도래요. 여가 너도군요. 네, 너섬이야? 너도 섬이냐? 뭐 그래. 너도 섬이냐 해서 너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대한항공공사는 굉장히 일찍 민영화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합니다. 민영화 시작했을 때 매출액이 36억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2조 5,600억 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비행기는 8대에서 150대가 되고 뭐 이 비행기의 퀄리티는 뭐 상대가 안 되겠죠. 또 화물 수송 톤수는 3,000톤에서
159만 3천 톤이 됐고 여객 수송 인원도 70만 명에서 2,282만 명으로 저렇게 늘었고 아무튼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을 하신 거죠. 잘 갖다 맡기신 거죠. 네. 또 옷도 이렇게 변했답니다.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옷은 이거죠. 하늘색. 근데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다가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개방 코드를 가장 잘 맞췄던 사람은 사실은 조중훈보다 김우중이었습니다.